시간이 뭐 사실 이번 주에 아이고 좀 느린 템포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걸 쭉 이제 좀 잠깐만 읊어보면은 뭐 염색체라던가 그러니까 염색체와 관련된 용어들을 이제 쭉 정리를 했었죠. 뭐 상동 염색체라던가 아니면 뭐 염색 분체 아니면 염색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뭐 염색사 아니면 뉴클레오솜 히스톤 단백질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모여서 이제 염색체가 되더라. 그리고 염색체는 뭐 그 동원체를 기준으로 세주는 거고 염색 분체가 어쩌고 이런 거 해서 쭉 가서 또 대리미전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좀 체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었어요. 그렇죠? 지원기, S기, G2기를 설명하느라 그 전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분열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프도 하나 봤었죠. 그렇죠? 그 세포 수 있는 그래프도 하나 봤었고 그리고 암세포 어쩌고 이런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체세포 분열, 그러니까 분열의 과정을 좀 배우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을 위주로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감수 분열을 지난주에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이제 오늘은 거기서부터 그냥 다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좀 감수 분열이 메인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감수 분열에서 정리해야 될 게 좀 있고요. 일단 당장 오늘부터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 풀면서 그 문제 푸는데 연습할 어떤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걸 좀 미리 아예 그 정해두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고 갈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감수분열의 목적은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감수분열의 정식 명칭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다른 이름으로는 감수분열이었고 그게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염색체 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2번의 분열을 하더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정 자체는 G1기, S기, G2기, M1기, M2기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각각 과정이 G1기, S기, G2기까지는 체세포 분열 때랑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체세포랑 구분도 안 되고 실제로 이제 그냥 앞으로는 저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체세포라고 많이 명칭으로 불러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생식세포 분열이니까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 텐데 그래도 이 부분은 체세포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체세포 분열 때랑 아예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는 구간에 가깝고요. 근데 이제 이 M1기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자, M1기에 일어나는 것도 체세포 분열 때랑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전기, 중기, 후기, 말기고 전기 때는 염색체들이 나타나고 뭐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똑같이 일어나는 거고 중기에는 적도판 배열되는 것도 똑같고 후기에는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은데 뭐가 달랐었냐면 이 M1기는 나타나는 게 이가 염색체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되는 거였어요. 붙는 거.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고 적도판에 배열한 다음에 방추사가 와서 갈라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었냐면 이 감수 1분열을 기점으로 감수 1분열 때까지는 핵상이 쭉 EN이었다가 감수 1분열이 끝날 때 핵상이 N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그치? 왜냐면 이때 여기까지는 어차피 체세포랑 똑같으니까 구별할 필요 없고 이때까지도 뭐 유전적으로 변화할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끝나는 순간 이 이가 염색체,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되어 있는 걸 나눠서 감수 1분열의 다른 명칭인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이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면서 나눠져서 들어가서 상동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이게 이제 감수 1분열의 특징이었던 거고 감수 2분열은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염색체는 아직까지 염색체는 하나로 보여도
사실 저건 염색체 2개 분량의 DNA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저 이 염색 분체를 갈라주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이때 염색 분체 분리를 한 번 더 일으키는 게 M2기였습니다. 여기는 이 과정이야말로 거의 체세포랑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특이사항도 하나도 없고. 단지 얘의 특이사항이라면 애초부터 상동이 없는 상태라는 게 좀 특이사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 M2기가 염색 분체 분리라고 하는 시점이 되는 거였는데, 이 염색 분체 분리라는 표현은 상염색체한테도 똑같이 쓰는 표현이더라. 여기까지 일단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정리한 거에 가까우면, 이걸 이제는 좀 그림이랑 같이 좀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많이 보게 될 거라서 그냥 이 상태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주로 이 감수 분열 과정은 G1기와 G2M1기와 M2기와 생식세포 이렇게 유전적으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구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G1기와 G2기 사이에는 DNA 복제기가 존재하지, S기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여긴 유전적으로 어떤 차이가 되어 있는 거냐면 복제되기 전과 후의 차이를 갖는 거죠. 그럼 여기는 무슨 차이를 갖게 되는 거냐면, 일단 G2기와 M1기는 유전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염색사로 존재하냐 염색체로 존재하냐,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 가진 유전자나 DNA 이런 게 완벽하게 똑같아. G2기와 M1기 사이에 일어나는 유전적인 변화는 없다고. 일단 그냥 단순하게 염색사가 염색체, 그러니까 형태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주로 이렇게 뭉쳐서 같이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M2기는 이제 M1기가 끝나고 M2기, 그러니까 방금 우리 정리했다시피 여기 이제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난 후와 그 전,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겠고, 여기는 그 다음에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기 전과 후 이렇게 나누는 걸로 보면 되겠죠. 이 상태로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일단은 한번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이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무 염색체상 가져와서 해도 되지만 그냥 좀 이해하기 편한 상동염색체끼리 형태가 좀 다른 성염색체를 데려올 겁니다. 그래서 XY 염색체를 기준으로 그냥 설명을 먼저 해볼게. 그럼 염색체 두 개 구분이 좀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X염색체와 Y염색체를 이렇게 갖다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상염색체는 그리지 않았고 성염색체만 그린 거고, 지금 저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까지는 좋은데, 사실 이 그림은 말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는 그림일까요? 네, 복제를 안 했어요. 근데 지원기니까 복제 안 한 건 그렇다 치는데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게 따로 있어. 같은 같은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있을 수 없으면 어디에 있어야 되지? 따로 있어요. 따로 어디? 지금 같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치? 지원계는 염색사로 존재해야 돼. 지원계는 염색체를 볼 수 없어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지원기는 이렇게 염색체로 그린 순간 이건 원래 틀린 그림이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틀린 그림이 돼.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보기 편하게 문제나 설명에서는 그냥 염색체로 그려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결국 우리 이제 유전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염색체로 그려놓고 설명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지원기 때는. 근데 아무튼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해놨다고 쳐. 그러면 G2 음원기에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복제가 돼서. 그쵸? 복제가 돼서 염색 분체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근데 얘는 이제 감수 분열이었잖아요. M1기, M2기 이렇게 두 번의 분열이기 때문에 감수, 생식세포 분열이라서
붙여서 그려줘야 되겠죠.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가 염색체로 존재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게 M2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 방추 사이 이거 그래서 방추사가 양쪽으로 와서 양쪽으로 가져가니까 M2기 때는 이쪽에는 이게 들어있게 될 거고 이쪽에는 이게 들어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생식세포까지 내려가 보면 생식세포는 어떻게 돼요? 저기 딱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사실 마지막에 그려놓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맞아요. 예, 왜냐면 생식세포도 그치 다시 염색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편의상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뭐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걸 알겠어. 근데 그림도 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그림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림을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모르겠어.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출픽 정도만 돼도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볼 거거든요. 기출픽이나 스특만 돼도 이런 그림 많이 볼 건데 마더텅을 풀게 될 경우에 진짜 이런 그림이 계속 나와요. 계속. 기출 문제는 유형이 계속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 그래서 이 그림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이건 보면 이걸 보자마자 그냥 맨 위에 있는 게 지원기고 그 다음 게 G2 M1기고 그 다음 게 M2기고 그 다음에 생세포인 걸 그냥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나갑시다. 일단 첫째, 핵상. 핵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X, 일단 지원기일 때 핵상은 어떻게 돼요? X, Y, N. 아니, 2N, 2N, 그쵸, 2N. 그리고 G2 M1기의 핵상은 N이 아니라 2N이죠. 그쵸, 여전히 2N. M2기의 핵상은 2N이 아니라 N이죠 이제. 네, N이죠. 이제 여기 감수 1분열에서 EN에서 N으로 줄어드는 그쵸?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니까 N이고 생세포에서 핵상은 N이요. 똑같이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자체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빼서 얘기를 해볼 거고 자 DNA 상대량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DNA 상대량은 일반적으로 이 감수 분열 얘기할 땐 시작을 2로 잡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DNA 상대량 어떻게 돼요? 2요. G2 M1기에서 4가 되죠. 4. 왜? 이 사이에 뭐 복제. 그치 복제 S기를 거치니까 4가 됐다가 그러면 M2기 때 뭐가 되죠? 다시 2가 돼요. 다시 2가 되죠. 그럼 생식세포 때는 1이 돼요.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DNA 상대량의 변화라는 거야. 이거 하나가 한 개.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지. 일반적으로 시작을 2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접근하기가 제일 편해. 어떻게? 염색 분체 개수 세주면 됩니다. 염색 분체 하나당 그냥 DNA 상대량 1 정도로 생각해주면 편해. 이건 근데 말 그대로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100% 그게 팩트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DNA 상대량은 2라고 적어놨지만 염색체는 6개를 그려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대량이라서 그냥 얘네들이 숫자 아무거나 정하면 돼요. 이것도 사실 너희들이 아무거나 정해도 상관없어. 저는 2, 4, 2, 1이 너무 싫어요. 그냥 띠꺼워요. 그러면 3, 6, 3, 1.5 이런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변하는가야. 숫자가 지금 몇이냐 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2배가 됐다가 절반 절반. 뭐 이 자체는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내용부터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일단 여기까지도 당연히 잘 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지는데 다시 앞에 핵상으로 넘어가 보면 이 핵상이 2n과 핵상이 n인 것의 차이가 뭐였죠? 상동염색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죠. 근데 상동염색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어? 일단 상동염색체끼리 모양은 같아요. 크기는 같아요. 근데 가진 유전자는 달라요. 달라요. 유전자가 같진 않아요. 가진 형질은 같아요. 네, 그치.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가져요. 단지 그 유전자의 내용은 달라도 돼. 이런 내용이었잖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가진 형질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결정하는 형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디테일하게 유전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럼 이런 얘기로 해봅시다. 만약에 얘는 지금 성염색체다 보니까 이 둘은 상동이지만 상동이 아니라서 대립 유전자를 갖지 않아요. X염색체와 Y염색체는 대립 유전자를 갖지 않습니다. 요거 지난주에 디테일하게 정리를 못했던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면, X와 Y는 상동이면서 동시에 상동이 아닌데, 요 부분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상동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상동이 아닌 특징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뭐 괜찮은 거지? 상동이 아닌 특징이 첫 번째, 모양이 다르고요. 두 번째, 크기도 달라요. 심지어 뭐까지 다르냐면 형질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X염색체에 들어있는 건 뭐 여성 호르몬 이런 거에 대한 유전 정보일 거 아니야. 뭐 여성 호르몬에 대한 유전 정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정보가 들어있을 텐데, Y염색체에 들어있는 건 남성 호르몬에 대한 유전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대머리 유전 정보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야. 실제로 대머리 유전자라는 건 여자한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Y염색체에만 존재하는 유전자예요. 근데 Y와 X는 상동이 아니기 때문에 X에는 그래서 들어있을 수 없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상동이 아닌 특징들이 되는 건데, 그럼 상동이라고 그래도 봐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되게 단순합니다. M원기에 접합돼서. M원기에 접합되니까 그래도 상동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봐야지. 원래 M원기에는 상동끼리 접합하는 거잖아. 나머지 상염색체들한테는 다 상동끼리 접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염색체도 M원기에 접합되니까 상동으로 봐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X와 Y는 전체적으로 유전 정보나 이런 게 다 다르지만 어디는 상동을 띠냐면 이 동원체 부분은 상동을 띱니다. 이게 접합될 수 있도록 이 동원체 부분만큼은 상동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나머지 이 날개 부분은 상동의 특징이 전혀 아닌데도 이 가운데 동원체 부분만큼은 상동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정신 차려. 아무튼 그럼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건 성염색체를 그려놨기 때문에 성염색체 말고 그냥 유전자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유전자 입장으로 시작을 해서 이 상염 얘가 가진, 여기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냥 얘가 가진 수많은 다른 염색체 중에 하나에 한 놈은 라지 A를, 한 놈은 스몰 A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인 거야. 자, 그러면 G1기 때 라지 스몰 A면 G2기 M1기 때는 어떻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라지 A, 스몰 A인데 단지 양만 2배로 늘어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때가 라지 A가 1개였고 스몰 A가 1개였다면 이때는 라지 A가 2개고 스몰 A가 2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M2기 때는 그치? 근데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 둘 중에 한 놈은 라지 A 2개면 스몰 A가 0개 이렇게 될 거고요. 나머지 한 놈은 라지 A가 0개면 스몰 A가 2개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생식세포는 어떻게 돼? 그치? 이 넷 중에 둘은 라지 A 1개면 스몰 A가 0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 넷 중에 나머지 둘은 라지 A가 0개고 스몰 A가 1개인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생식세포, 이게 M2기, 이게 G1기 M1기, 이게 G2기 M1기, 그리고 이게 G1기의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핵상에 대한 단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있고 없고가 결국 대립 유전자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렇죠? 얘는 라지 A가 스몰 A랑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라지 A와 스몰 A가 모두 있어요. 근데 이때는 라지 A만 있거나 스몰 A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때는 마찬가지로 라지 A만 있거나 스몰 A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그냥 핵상에서 찾을 수 있어. 근데 이 유전자 수를 봤을 때 이런 이렇게
그 개별로 나타낸 유전자 수를 봤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요. 지원기 때 항상 홀수와 짝수가 상관없이 섞여서 등장합니다. 왜냐면 지금 얘는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만약에 이걸 라지 A로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라지 A였던 거야. 그러면 얘가 가진 유전자가 라지 A인데 그러면 라지 A 스몰 a 개수를 센다고 치면 얘는 2개 연계해서 출발하겠지. 이렇게 짝수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어. 혹은 저렇게 홀수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A는 저렇게 됐었는데 B에 대해선 라지 B 스몰 B인데 얘가 라지 B의 형질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얘는 이건 2형 이렇게 되겠지. 이걸 표 하나에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 A 1개, 스몰 A 1개, 라지 B 2개, 스몰 B 0개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소리냐. 홀수와 짝수가 그냥 상관없이 막 등장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로 계속 작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쟤만 유일하게 홀수와 짝수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표를 분석할 때 하나의 세포가 가진 유전자 개수를 쭉 적어놔. 그 적어놓은 거에서 홀수와 짝수가 섞여 있으면 걔는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무조건 지원기라고 판단하고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보통 이것 관련된 문제, 이 그림이 나오는 그런 유전자 분석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찾는 단서가 보통 그게 돼요. 홀수와 짝수가 섞여 있는 날 찾고 걔가 지원기라고 생각해놓고 먼저 문제를 시작하는 거. 이게 핵심 단서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해볼 건데 일단 뭐 지금은 그냥 설명을 일단 먼저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얘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내려받아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짝수만 가능하죠. 왜? 어떤 상태니까? 복제되어 있는 상태니까 짝수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어. 거기다 심지어 얘만 가능한 숫자가 있습니다. 4라고 하는 숫자는 얘만 가능해요. 왜냐? 4는 언제만 나오냐면 이럴 때만 나오니까. 라지비를 복제했을 때만 나오니까. 복제는 했지만 분열은 안 했어야 볼 수 있는 숫자가 4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홀수와 짝수가 섞여 있는 걸 찾으면 우린 그걸 지원기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푼다고 했잖아요. 다른 경우에 이번에는 어떤 한 유전자가 4개가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건 무조건 G2기 M1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사용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나중에 이제 너네가 문제 풀면서 익히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니까 저런 걸 일단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무조건 뭐밖에 없냐면 짝수만 존재합니다. 그럼 얘네 둘은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도 짝수만이고 얘도 짝수만인데 얘는 짝수지만 2n이라서 상동이 있고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건데 얘는 짝수지만 n이라서 상동이 없어.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없을 거라는 거. 그런 걸로 구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생식세포는 홀수만 존재할 수 있어요. 뭐 0은 당연히 그냥 짝홀 그냥 상관없이 나올 수 있는 거고 0은 제외하고. 그리고 저 유전자 지원기가 홀짝, G2기 M1기가 짝수, M2기가 짝수, 생식세포가 홀수. 저거는 내가 진짜 이번에 너네 하면서 뭐 문제 설명하다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300번 이상은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저거. 그래서 일단 지금 요 틀을 기억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진짜 이대로 문제에다가 대입해서 적용시킬 수만 있으면 이쪽 문제는 풀려요. 그 한 중상 난이도까지는 다 풀려요. 여기에 상급 난이도는 어차피 저기 수능 킬러급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완전 급이 다르고. 그래서 요거 일단 아주 잘 기억해 둡시다. 이게
사실상 감수 분열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사실 그림은 프린트에 있을걸? 그냥 그 여러 그림 여러 개 갖다 붙여놓은 게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그 요것도 있긴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아예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이제 이런 거 지우고 딱 이 상태로 그냥 매번 딱 바로바로 떠올려서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너네가 뭐 찾아볼 일은 없을 테니까 그냥 얘기를 해보면은 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고3들 막 문제풀이 설명하는 거 찍어놓은 거 이런 거 있거든. 아 없을 수도 있겠구나 유튜브에는.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찍어놓은 거 있는데 거기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거의 한 두 번에 한 번은 이걸 그려놓은 경우가 이거 그려놓고 문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두 번에 한 번은 있을 거예요. 두 번에 한 번은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포맷이 되게 중요해요. 이 포맷을 그대로 잘 기억해두고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적용시키는가는 나중에 이제 같이 연습해보면 될 문제니까 적용은 후에 하더라도 일단 적용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건 미리 좀 외워둡시다. 원래 확실히 외워둔 상태에서 훈련을 하는 게 맞지 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래 훈련하면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앞에 암기가 핵심인 내용들이나 그런 거고 여기는 암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응용이 핵심이지. 오히려 이거 안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뭐 그냥 써서 하면은 헷갈리게만 하고 제대로 안 됩니다. 아무튼 요거 이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러면 사실상 일단 세부 분야는 끝났어. 이제 우린 보통 그냥 유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유전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생원의 유전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은 따로 있어. 원래 다인자 유전, 뭐 복대림 유전, 단일인자 유전 이런 포인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염색체 유전, 항염색체 이런 거에다 초점을 더 맞추고 있지만 왜냐면 생원의 유전은 사람의 유전이지 완두콩의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학교 때 유전을 다시 어느 정도 복습을 하지 않으면 기억을 아예 거의 하나도 안 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정리는 하고 갑시다. 빠르게. 자, 멘델의 유전은 뭡니까? 네,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간혹 가다가 물어보는 학교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해보기 꽤 좋은 주제니까 오히려 이거 중학교 때 이미 다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죠? 완두콩이 세대가 짧아가지고 맞아요. 세대가 짧아요. 또 뭐가 있지? 자손이 많아요. 네, 자손수가 많아요. 또 뭐가 있지? 유전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왜 요즘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냥 진짜 다 기억하네. 똑부러지게 기억하네.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멘델이 완두콩으로 실험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사실 근데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멘델이 진짜 이거 완두콩으로 실험해야겠다 하면서 완두콩으로 실험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사람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실험할 걸 찾았고 그러면 이제 심고 이제 수확하기 편한 게 완두콩이니까 완두콩으로 실험을 한 거죠. 실제로 멘델은 이 실험을 어디서 했지? 집에서요. 아니에요. 집 아니에요. 정원에서 어디 정원에서 했게? 교회 정원. 네, 맞아요. 성당이에요. 교회보다는 성당 정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데서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그냥 바로 법칙적으로 넘어가서 이 완두콩으로 이제 얘가 밝혀낸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칙 이름부터 적어놓고 가봅시다. 그냥 순서 상관없이 불러보시죠. 독립의 법칙. 우리가 이게 좀 얘기할 게 되게 많고 되게 중요합니다. 독립 말고 또. 법칙이 이미 있었어요. 우열? 우열의 법칙. 벌레. 분리, 그쵸.
그치? 약간 비읍 리을 보면 벌레밖에 안 떠오르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우회로 법칙, 분리 법칙, 독립의 법칙 이렇게가 일단 기본적인 멘델의 유전 법칙이긴 했어. 어차피 명칭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니요, 중요해요. 뭐 사실 중요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명칭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1, 2번은 한 번에 설명하는 거니까 한 번에 설명을 좀 해봅시다. 일단 완두콩이 있었어. 근데 이 완두콩을 처음에 뭘 한 거냐면 둥근 완두와 찌글찌글한 완두를 갖다가 교배를 했어요. 그래서 얘 교배를 한 개체, 자손 개체를 한 6,000개체쯤 얻었다고 해봅시다. 대충 그냥 엄청 많이 잡아서. 근데 그 6,000개체가 다 둥근 개체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일단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왜 저렇게 나온 걸까? 왜 둥근 것밖에 안 나왔을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는 둥그니까 둥근 유전자만 2개 가지고 있었을 거고 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주름진 유전자만 이렇게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가 하나씩 물려서 얘는 둥근과 주름진이 이렇게 태어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둥근 것만 발현된 거지. 그러면 하나는 발현되는데 하나는 발현되지 않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저 발현된 걸 우성이라고 표현하자. 발현되지 않은 걸 열성이라고 표현하자. 그리고 이게 우열의 법칙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이 우열의 법칙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요. 우성이라고 해서 좋은 유전자, 열성이라고 해서 나쁜 유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핵심적인 건 아니죠.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도덕적 멘트라고 해야 될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요렇게 이제 우리는 잘 안 쓰니까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둥근 유전자를 라지알 이렇게 이제 잡으면 주름진 유전자는 스몰알로 보통 잡게 되지. 그래서 보통 하나를 대문자, 하나를 소문자로 표시하는 이유도 우리가 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우열의 법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성을 대문자로 표시하고 열성을 소문자로 표시해서 구분이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얘가 라지알 스몰알. 근데 왜 이 둘 사이에서 라지알 스몰알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하고 온 세포 분열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어떻게 되니까 감수 분열을 통해서 얘네들은 이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씩만 물려줄 거 아니에요. 상동 염색체 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 자손 개체는 하나하나씩만 받아야 되니까 라지알 스몰알을 무조건 이렇게 받아올 거고, 그러면 라지알 스몰알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6,000개를 넣었던 10,000개를 넣었던 60,000개를 넣었던 어차피 다 둥근 애들만 태어나게 되는 거겠지. 라지알 스몰알. 선생님 근데 얘가 이게 아니라 얘가 얘가 둥글고 주름진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놓고 해보면. 근데 그렇게 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둘 사이에서 주름진 완두콩이 태어날 수 있게 돼버리겠지. 그런 얘기인데 일단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뒤에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하고 갈 내용이 일단 이거 우열의 법칙이라는 거 말고 또 일단 그게 있어요. 이런 형태의 교배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검정교배요. 검정교배라고 합니다. 일단 검정교배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천천히 말해볼 거고, 저거보다 당장 더 중요한 용어는 얘네들에 대한 표현이야. 혹시 라지알, 스몰알 이런 애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순종. 좋아요. 표현형? 아니고? 자, 우리가 이런 유전자들의 조합을 나타낼 때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있습니다.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를 진짜 일일이 다 나열해 놓은 걸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유전자형이 적혀 있는 거지. 그러면 유전자형 저기 있는 걸 다 나열해 볼게요.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그러면 표현형은 뭐냐면 그냥 둥글고 주름지게 이렇게 적어 놓는다던가, 혹은 이런 식으로 적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얘랑 얘는 표현형으로 표현하면 라지알파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표현형이에요. 왜냐면 표현된 건 라지 R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둥글게 표현되지.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오든 라지 R이 표현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중에서 표현된 것만 알 수 있게 딱 표시를 해두는 게 표현형인 거고, 아예 가진 유전자를 전부 다 알 수 있게 해두는 게 유전자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주름진 건 무조건 스몰 R, 스몰 R. 이건 표현형을 써도 이렇게 적어줍니다. 왜? 무조건 스몰 R이 아니면 주름진 완두콩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같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케이스, 이런 그 표현형과 유전자형에 대한 개념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순종이란 표현. 우리가 이제 그걸 되게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걸 순종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죠? 잡종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생원에서는 순종 잡종이라는 표현은 안 쓸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바꿔서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요, 얘네 둘은 동형접합이라고 불러주고요, 얘는 그럼 뭐겠어? 이형접합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거기서 조금 한 걸음만 더 가보면, 그러니까 동형접합, 이형접합 뭔지 알겠지? 같은 애들끼리, 같은 유전자들끼리 있는 게 동형접합, 다른 유전자끼리 있는 게 이형접합. 그러니까 아까 쓰던 표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순종이 동형접합, 잡종이 이형접합을 가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런 거는 우성 동형접합, 이런 거는 열성 동형접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갈 용어는 이 정도가 됐고, 아무튼 이제 저 정도에서 우열의 법칙 얘기는 얼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라지 R과 또 라지 R 스몰 R과 또 라지 R 스몰 R 완두콩을 교배를 해요. 근데 사실 라지 R 스몰 R 완두콩을 찾는 건 되게 어렵지 않죠? 저 자손들 그냥 아무나 2개 가져와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라지 R 스몰 R 끼리 교배를 시켰을 때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어떻게 되죠? 아직은 거기까지 아니고 3대 1. 3대 1로 나타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얘기냐면, 저렇게 지금 교배를 했을 때 기준으로 얻은 자손이 내가 만약에 뭐 한 800개 정도 얻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800개 중에서 600개는 둥근 완두고 200개는 주름진 완두고, 이런 형태의 얘기여야 된다는 거지. 뭐 정확하게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뭐 800개 근처, 뭐 200개 근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얘네들을 얘가 라지 R만 물려주거나 스몰 R만 물려줄 거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원론적으로는 얘가 주는 게 라지 R 혹은 스몰 R, 얘가 주는 게 라지 R 혹은 스몰 R. 그래서 라지 R과 라지 R이 교배된 결과 나타나는 게 라지 R, 라지 R. 그러니까 이 두 생시세포가 만난 결과가 라지 R, 라지 R.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둘이 만나면 스몰 R, 스몰 R. 이렇게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잖아. 그리고 계산해 보면 실제로 둥근 게 3놈, 주름진 게 1놈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둥근 거 대 주름진 게 3대 1이 나와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론 값과 실제 값이 같았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은 뭐냐? 이렇게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얘 생시세포가 이거 아니면 이거네. 그럼 한마디로 제 생시세포에서는 저게 분리되어 있어야겠네. 그냥 이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대립 유전자는 생시세포에서 분리돼서 들어간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세포 분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분리의 법칙은 어떤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건 유전에서 따로 다룰 만한 내용조차도 아닌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제 뭐냐?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퍼넷 사각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계속 표가 나오기 때문에 표를 보자, 표를 그려보자 이렇게 하면 너무 계속 문제 나오는 표랑 헷갈리잖아. 그리고 그냥 제가 퍼넷 사각형이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계속 퍼넷 사각형이라고 표현할 거고, 실제로 제 명칭이 퍼넷 사각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하면서 퍼넷 사각형은 난 저렇게는 잘 안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표의 형태로 그릴 겁니다. 저걸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생식세포 적어놓고 그리고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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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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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있어요. 나는 중학교 때 유전을 좀 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유전을 좀 했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유전이 좀 기억이 나거나 이런 분들 혹은 중학교 때 유전을 좀 했거나 기억이 나는 게 아니더라도 유전 친화적인 애들이 있어. 유전이 좀 그래도 뇌에서 잘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퍼넷사각형 그리는 연습을 안 해봐도 얼추 잘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퍼넷사각형 그리는 연습도 좀 많이 시킬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보고 제가 판단해서 각각에 따라 결정할 거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게 퍼넷사각형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일으키는 요게 자가교배 뭐 내지는 자화수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식물이냐 동물이냐의 차이인데요. 어차피 그냥 구분 없이 우리는 흔히 자가교배라고 표현합니다. 자가교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형질에 대해서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것끼리 교배하는 게 자가교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쪽은 요 라지알 스몰알 요 사이에서 태어난 요 잡종인 그러니까 이형 접합인 완두를 자가교배했을 때 이 결과가 요런 퍼넷사각형의 결과와 그러니까 이론적인 결과와 같기 때문에 얘는 생식세포가 분리돼서 가는구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동래어 법칙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좀 하고 갈 거냐면 예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에러 법칙에는 예외가 있어요. 자, 우에러 법칙의 예외가 뭐가 있죠? 우선과 열선이 없는 게 그쵸 예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열이 없는 거 뭐라고 뭐가 있고 뭐라고 하죠? 기억 안 나나? 그냥 되게 간단해요. 자가 유전, 아니고 유전은 맞았고 조건 유전, 우성도 없고 열성도 없으면 뭐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니까 중간 그래 중간 유전. 아 그래? 이제 이런 걸 이제 중간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우에 대해선 중간 유전이라고 흔히 표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유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분꽃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꽃 중에서 이제 빨간 꽃을 가진 애들이랑 흰색 꽃을 가진 애들을 교배시키잖아. 그러면 그 자손 개체들은 분홍색 꽃이 태어납니다. 그것도 전부 다 분홍색 꽃으로만 태어나요. 그리고 다시 분홍색 꽃들끼리 교배시키잖아. 그러면 빨간 꽃과 분홍 꽃과 흰색 꽃이 태어나. 그럼 그걸 유전적으로 나열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빨간 꽃이라서 RR 해놓고 흰 꽃이라서 WW 이렇게 해놓으면 이 둘을 교배시켰을 땐 RW가 되는데 원래 우열 법칙대로라면 그럼 얘는 빨간 꽃이거나 흰색 꽃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간 색깔인 분홍색 꽃이 나타난. 그러니까 그건 뭐야? 둘 다 발현됐다는 뜻이지. 이건 사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A, B형이 저런 케이스예요. A형 유전자와 B형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되는 거지. 근데 이 분꽃을 똑같이 분홍색인 거랑 자화수분 자가교배 시켰을 때 얘는 퍼넷을 그려보면 이런 결론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빨간 꽃, 흰 꽃 하나씩인데 분홍 꽃은 두 개씩. 그래서 1대 2대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관찰할 수 있더라. 사실 근데 뭐 3대 1, 1대 2대 1 이런 비율은 내신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학교마다 좀 중요하게 다루는 학교들도 있긴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것보다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 주로 접하게 될 거냐면 유전자가 한 쌍이고 이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 그냥 뭐 일반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형이 두 가지야. 혹은 표현형이 세 가지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주로.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표현형이 두 가지면 우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표현형이 세 가지이려면 우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두 가지인데 표현량이 두 가지면 그 유전자가 뭐 라지 D랑 스몰 D라고 치면 라지 D가 표현되거나 스몰 D가 표현되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표현량이 두 가지로 끝나는 거지 실제로. 근데 유전자가 라지 D, 스몰 D로 두 가지인데 표현량이 세 가지이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 라지 D, 스몰 D와 라지 D, 라지 D와 스몰 D, 스몰 D가 서로 다른 거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러려면 라지 D, 스몰 D가 중간 유전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으로도 많이 접하게 될 거니까 좀 미리 한번 들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우회로 법칙의 예외인데 이 중간 유전에 대해서는 뭐 막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문제에서 좀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분리의 법칙의 예외는 없어요. 없겠지. 당연히 없어요. 분리의 법칙은 예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그냥 위 유전에서 분리의 법칙은 성립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위 유전이 뭔지 몰라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무조건 성립해요. 실제로 분리의 법칙은 어떤 예외를 가지고 있냐면 분리의 법칙의 예외는 비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분리되지 않는 거거든? 근데 이건 뭐냐? 돌연변입니다. 정상적인 유전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돌연변이 파트에서 다룰 건데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유전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예외가 없다라고 보고 가면 됩니다. 정상적인 유전 현상 중에선 예외가 없는 게 분리의 법칙. 됐죠? 사실 하나일 때는 한 쌍일 때는 당연히 얘기가 간단하니까 이제 두 쌍으로 늘려서 검정겹의 얘기는 뭐 이따가 한 번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두 쌍으로 늘려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완두콩 모양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같이 넘어가야 되겠어? 그쵸? 그래서 완두콩의 모양하고 색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성 동형접합으로 둥글고 노란색, 그러니까 황색인 완두를 데려왔어.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데려와. 그래서 열성 동형접합과 우성 동형접합을 일단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교배시켰더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전부 다 둥글고 황색인 거야. 이거는 그냥 우회로 법칙이죠. 그러면 황색, 그러니까 노란색이 초록색에 대해 우성이구나. 이런 정도의 얘기니까 여기는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걸 자가교배했어. 그랬더니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둥글고 녹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황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가 태어나거든요. 어떻게 태어나지? 933. 그치, 그게 9대 3대 3대 1로 태어나더라. 왜? 뭐가 이해가 안 돼? 기억나는 거 찍어낸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 이거 실제로 이제 너네들 이거 설명한 지 한 두 달쯤 뒤에도 다시 보면은 9대 3대 3대 1은 대답해요. 그게 뭔진 몰라도.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제 9대 3대 3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얘기냐면 1600개체의 자손을 얻었다라고 쳤을 때 그중에 900개체는 둥글고 황색이고 300개체는 둥글고 녹색이고 300개체는 주황색이고 황색이고 100개체는 주름지고 녹색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것도 한번 퍼넷으로 그려보면 얘는 이제 어떤 퍼넷의 결과여야 되냐면 이제 퍼넷을 굳이 대각선으로 안 할게요. 대각선이 그리기 더 귀찮아. 불편해. 그럼 얘는 어떤 퍼넷의 결과야 이렇게 놓을 수 있냐라는 걸 보면은 무조건 이런 퍼넷의 결과여야 돼요. 퍼넷으로 한 번에 설명하면 일단 이렇게 되는데 어이구야. 근데 퍼넷으로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다시 분리해봐. 지금 우리가 합쳐서 두 개를 한 번에 합쳐놨잖아. 모양과 색깔을 한 번에 합쳐놨지. 근데 이걸 분리해놓으면 아까 모양에서 그 둥근색, 라지알 스몰, 둥근색은 뭐죠? 아무튼 라지알 스몰을 자가교배했을 때 결과가 뭐였어? 둥글고 주름진 게 3대1 나왔었지. 근데 색깔에 대해서 황색하고 녹색은 그러면 이거를 마찬가지로 라지와이 스몰와이, 즉 이형접합인 노란색 완두를 자가교배 시켰을 때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 3대1. 똑같이 3대1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거 우리가 계산해볼까? 둥글고 황색이는 어떻게 돼요? 9. 둥글고 녹색이네는 3. 주름지고 황색이네는 3. 주름지고 녹색이네는 1. 9, 3, 3대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계산은 우리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둘이 따로 놓고 실험해서 조합한 결과가 처음부터 조합되어 있는 결과랑 같아. 애초에 뭐야? 상관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냥.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로 같이 연계되어서 돌아가는 형태라면 이렇게 깔끔하게 따로 했을 때랑 저렇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는 소리는 지금 모양과 색깔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지. 말 그대로 독립적이란 얘기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 이런 판의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 얘는 라지아를 유전시킬 때 그 생식세포에 라지 Y가 들어가든 스몰 Y가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게? 유전자는 유전자로서 움직이나요? 어디 뭘 타고 움직이지? 그쵸. DNA 그쵸. 염색체를 타고 움직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라지알과 라지와이가 라지알이 갈 때 라지와이가 같은 스몰 Y가 상관없다는 얘기는 둘이 일단 뭔 아니라는 얘기야? 같은 차에 타고 있는 건 아니지. 둘이 같은 차에 타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 만약에 저랑 기빈이랑 같은 차에 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목적지가 다를 수가 있나? 아니지. 일단 어디까지,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다를 수 있어도 어디까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알하고 라지와이가 만약에 같은 염색체 안에 들어있다면 저들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독립의 뜻은 이겁니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들어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독립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얘가 둥글고 황색이고 얘가 둥글고 황색이고 얘가 둥글고 황색이고 얘가 둥글고 녹색이고 얘가 둥글고 황색이고 얘가 둥글고 황색이고 얘가 주름지고 황색이고 얘가 주름지고 황색이고 힘들어. 얘가 주름지고 황색이고 얘가 주름지고 녹색이고 그리고 얘가 둥글고 녹색이고 얘가 둥글고 녹색이고 얘가 둥글고 황색이고 얘가 둥글고 황색이고 얘가 둥글고 황색이고 얘가 둥글고 황색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세보면 어떻게 돼? 둥글고 황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둥글고 녹색 하나 둘 셋 그리고 주름지고 황색 하나 둘 셋 주름지고 녹색 하나 9대 3대 3대 1. 제가 사실 저걸 왜 채우고 왜 보여줬냐면 저걸 채우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 이제 전 퍼넨사각형 여러분들한테 저 귀찮은 것까지 그려서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제발 퍼넨사각형 좀 그리면서 푸십시오. 이게 왜냐면 전 퍼넨사각형 안 그려도 풀리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퍼넨사각형 그리는 게 습관이 안 되거든?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약간 이거 똑같은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 근육할 때 했었잖아. 기억하나? 근육 파트 때 우리 왜 그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 이렇게 적어놓는 거 그거 솔직히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나면 그거 안 적어놓고도 문제 풀리거든? 근데 숙달된 사람도 결국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안 적어놓으면 안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유전에서도 똑같습니다. 퍼넨사각형을 자꾸 안 그리는 습관이 들면
안 그리고는 안 떠오르는 것들을 절대 못 떠올리게 돼요. 퍼네스 사각형 그리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안 그리고 자꾸 떠올리려고 하거든. 근데 생각보다 좀 귀찮은 거 간소하고 퍼네스 사각형만 그려놓으면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안 그리면 진짜 머리가 엄청 복잡해지는 문제들, 그런 게 되게 많으니까 그리는 건 좀 습관화 해두시고, 그리고 습관화가 되려면 일단 그릴 줄 안다가 전제가 돼야 되니까, 저는 퍼네스 사각형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시면 좀 계속 그리면서 연습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 그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가, 사실 그렇게 뭐가 어렵다고가 아니긴 합니다. 이게 서로 다른 형질끼리면 이미 여기서부터 많이 헷갈리기도 해. 근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독립의 법칙도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독립의 법칙에 예외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면 독립의 법칙이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한테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사람은 몇 개의 형질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게? 2개요. 3개요. 4개, 아니지. 6개. 그거보다 훨씬 많고 몇 개? 16개, 16개? 보다 더 늘려. 32개. 2개. 23개의 형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왜? 염색체가 23쌍이니까. 그러니까 독립의 법칙이 서로 다 성립하려면 염색체 하나당 유전자가 하나씩만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체 한 쌍이 형질 하나만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럼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밖에 없으니까 23종류의 형질로만 결정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당연하게 염색체 안에는 유전자가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모두 다 독립일 순 없어요. 그래서 이건 독립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아예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립유전과 연관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인 케이스와 독립이 아닌 케이스가 그때그때 다른 거지. 서로 다른 염색체 상에 있는 애들을 같이 붙여놓고 문제를 풀면 독립유전이 되는 거지. 저런 것처럼. 근데 같은 염색체에 있는 애들 가지고 문제를 풀면 연관유전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그 연관유전이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관유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있냐.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얘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 완두콩의 유전자는 이제 어떤 개념이었던 거냐면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여기에 라지 R이 있으면 여기에 라지 R 또는 스몰 R이 들어가면서 결정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때 여기에 라지 Y가 있고 여기에 라지 Y 또는 스몰 Y가 있으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뭐 여기도 물론 라지 Y가 있고 스몰 Y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는 거고, 얘도 라지 R과 스몰 R 중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판의 사각형이 결정이 된다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런 흐름인데, 근데 연관은 이제 뭐야? 서로 다른 염색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같은 염색체 안에 들어있다. 그럼 얘 상동 염색체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런 애들의 자가교배라고 해봅시다. 그런 판의 사각형이 어떻게 되죠? 이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판의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걸 싹 지워버리고 하늘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유전의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 라지 R, 여기 스몰 R, 여기 라지 Y, 여기 스몰 Y, 이런 케이스였다면 이제 연관유전의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여기가 라지 R, 여기 라지 Y, 여기 스몰 R, 여기 스몰 I.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자가교배했을 때 1번을 했을 때 1번이라고 놓고, 그래서 1번과 1번을 자가교배했을 때 퍼넷 사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몇 칸짜리 퍼넷 사각형이 나오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생식세포를 몇 종류 만들 수 있어요? 2종류. 2종류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생식세포가 2종류 나온다는 얘기는 퍼넷 사각형이 3종류. 아, 그러니까 몇 칸짜리 퍼넷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4칸. 4칸짜리 퍼넷 사각형이 되는 거지. 저걸로 한번 다시 봅시다. 저거는
자, 얘는 생시세포를 만들 때 이 둘 중 하나 골라 집어넣고 얘 둘 중 하나 골라 집어넣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여기 경우의 수가 2고 여기 경우의 수가 2죠. 그럼 총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해서 4 되는 거지. 원래 경우의 수 계산이라고 하는 게 요거랑 요거는 따로 들어가는 거잖아. 독립적으로 따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얘 경우의 수 2, 얘 경우의 수 2를 곱해서 최종 경우의 수 4 이렇게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럼 생시세포의 경우의 수가 4개고 그 4개가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였던 겁니다. 그럼 여기에 4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가급이니까 여기도 4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16칸짜리 펀의사각형이 되겠지. 근데 얘는 2개, 그쵸? 생시세포 원래 이염색체가 들어가거나 이염색체가 들어가거나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시세포는 2종류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펀의사각형은 4칸짜리 펀의사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뭘 집어넣겠어? 여기엔 라지 R, 라지 Y와 스몰 R, 스몰 Y 이렇게 2가지만 가능하겠죠. 이 둘이거나 이 둘이거나니까. 얘도 라지 R, 라지 Y와 스몰 R, 스몰 Y 이런 흐름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라지 R. 둥글고 황색. 그냥 표현형으로 적을게요. 둥글고 황색, 둥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표현형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야 3대 0대 0대 1 이런 식이 돼요. 저 00은 뭐야 주름지고 황색이나 둥글고 녹색이 안 태어난다는 걸 꼭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00을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 근데 예전에는 저 3001이 되게 중요했어. 언제는 이런 식의 연관을 뭐 이제는 나도 이름도 표현 안 난다. 상인 연관이라고 뭐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외웠을 때는 저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펀의사각형을 그냥 그릴 줄 안다가 일단 최고 우선 중요한 건데 근데 이 펀의사각형만큼 조금 기억해주면 좋아요. 이 펀의사각형을 기억해둬야 되는 이유도 우리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 보면은 얘기하게 될 건데 아마 그때쯤에는 까먹고 있을 거야. 뭐 다시 그려줄게. 아무튼 한번 그려보고 가는 거고. 근데 연관은 어떤 케이스도 가능하냐면 여기에 라지 R이 있을 때 밑에 꼭 라지 Y가 있으리란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의 케이스도 가능하지. 그럼 이걸 자가교배한다고 했을 땐 그러니까 2번과 2번을 교배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건 라지 R, 스몰 Y와 스몰 R, 라지 Y, 라지 R, 스몰 Y와 스몰 R, 라지 Y 이런 펀의사각형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펀의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것 중에 핵심은 펀의사각형 그리는 법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깨우치고 간다. 이게 사실 핵심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둥글고 녹색. 얘는 둥글고 황색. 얘는 둥글고 황색. 얘가 주름지고 황색. 그래서 얘도 아까처럼 표현해보면 얘는 뭐 2대 1대 1대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둥글고 녹색이 주름지고 녹색이 안 태어나니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펀의사각형 그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가 이게 다인가? 아니요. 네, 아니에요. 뭐도 있냐면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연관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있는 걸 연관군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완두콩이 이런 식으로 연관군이 결정되면 모든 완두콩이 이런 식의 연관군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연관군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아예 어쩔 수도 있는 거야. 라지 R, 스몰 I, 스몰 R, 스몰 I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서로 가진 유전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연관군은 서로 다 달라요. 단지 사람이라면 모두 다 동일하게 어떤 형질끼리 연관되어 있는지는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는 뭐야? 완두콩의 모양과 색깔이 연관되어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지. 그러면 모든 완두는 다 모양과 색깔이 연관된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유전자의 내용이 어떤지는 몰라도. 뭔 얘기인지 알겠음? 그러니까 연관군에 들어가는 형질들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인 대립 형질이나 대립 유전자는 달라도 상관없어. 뭔 말인지 알간?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이 연관이다가 되는 순간 모든 완두콩은 다 모양과 색깔이 연관인 거야. 이미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이런 애들은 같은 염색체에 들어있어야 되는 운명인 거야. 애초에 모든 완두콩이 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건 상관이 없다고. 그 내용이 다른 건 상관없다. 그 알파벳이 다른 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 네. 그러면 뭐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파데스학형만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 파데스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아무거나 이제 뭐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알, 스몰아이 얘가 만드는 생세포는 저렇게 될 거고 얘가 만드는 생세포는 라지알, 스몰아이와 스몰알, 라지와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이해됨? 네. 그러면 얘는 둥황, 얘는 둥록, 중황, 둥황, 중황. 주황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퍼넷 그리기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퍼넷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퍼넷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퍼넷을 따로 그려서 조합하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건 이제 다음 얘기로 넘기고 오늘은 여기까지. 잘 됐겠지?